이번 시간에는요, 부동산 입지론 20문제를 이제 계산 문제 포함해서 열심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지 선정 파트는 계산 문제 포함해서 두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론 문제 하나, 그 다음에 계산 문제 하나, 이렇게 두 문제까지 나올 수가 있고, 기출 과정만 잘 소화하셔도요, 실제로 문제 맞닥뜨렸을 때 못 푸는 문제는 전혀 없을 거니까요. 용어 정도 깔끔하게 하시고 계산 연습도 1분 안에 푸는 연습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를 바라봅니다. 힘차게 부동산 입지론 출발합니다. 자, 먼저 1번을 가기 전에 요거 좀 봐야 됩니다. 좀 말이 많긴 한데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입니다. 중심지론에서는 용어 정리를 좀 해야 되는데, 누가 여러분들한테 중심지가 뭐예요? 그러면 재화나 서비스를 배우자한테 제공하는 곳이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중심지고요. 배우지를 상권이라고 하는데, 상권은 재화나 서비스를 중심지로부터 제공받는 곳이요. 그래서 우리 적어도 재화나 서비스를 배우자한테 제공하는 곳은 중심지고, 재화나 서비스를 중심지로부터 제공받는 곳은 배우지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3번이 결론이 중요한데,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는 어디에서 어디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입니까? 그러면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라고 해야지, 배우지에서 중심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그러면 틀립니다. 진짜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from 중심지 to 배우지,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제공하는 곳이 중심지고 제공받는 곳이 배우지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4번, 5번, 6번 여러분들 범위가 두 개 나와요. 하나는 도달 범위 또는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럽니다. 또 하나는 최소 요구 범위가 나오는데, 요거는 끝날 때 뭐로 끝나야 되면 거리로 끝나야 돼요. 거리로 끝나면 범위인데,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요, 그러면 도달 범위가 되고요. 판매자가 정상 이윤을 얻으려면 소비자를 포함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까지의 거리 그러면 최소 요구 범위가 됩니다. 그리고 혹시 최소 요구치 그러면요, 그냥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수요자 숫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세 개를 깔끔하게 정리합시다. 자, 도달 범위 있고, 최소 요구치 있고, 최소 요구 범위 있는데, 범위가 두 개. 범위는 끝날 때 뭐로 끝날 것? 거리로 끝날 것. 자, 갑니다.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요, 도달 범위. 판매자가 정상이윤 얻기 위해서 소비자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는요, 최소 요구 범위.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 수요자 숫자, 그러면 최소 요구치. 근데 좀 특이한 게, 중심지가 성립됩니까? 성립되지 않습니까를 물을 때는요,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를 비교해요. 범위 두 개를 비교하는 게 아니고,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를 비교하는데, 이거는 걱정하지 마세요. 왜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으냐면, 요구는 우리 부동산학에서 무조건 작은 쪽에 위치하거든요. 그래서 도달 범위가 최소 요구치보다는 커야 된다. 요구는 무조건 작습니다. 그래서 우리 저 뒤에 가시면, 투자를 할 때는 기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해요, 요구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해요, 그러는 묻기도 하고요. 내부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해요, 요구 수익률이 클 때 투자해요 라고 묻기도 하고요. MBS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커야 됩니까? 요구 수익률이 커야 됩니까? 묻기도 하고요. 방금 했던 거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치하고 누가 커야 됩니까? 라고 묻기도 하는데, 됐어. 왜냐면 요구는 무조건 작은 쪽이니까. 투자를 할 때는 기대가 커야 돼요, 요거보다. 내부가 커야 돼요, 요거보다. 저당 수익률이 커야 돼요, 요거보다. 도달 범위가 커야 돼요, 요거보다. 요거는 무조건 작은 쪽.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자꾸 이렇게 도달 범위, 최소 요구 범위 이런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크리스탈러입니다. 그리고 중심지 규모가 달라지면, 당연하겠죠, 어떻게 보면. 중심지 규모가 달라지면 상권의 규모도 달라진다라고 기억을 하시는 겁니다. 중심지가 세 개 있거든요. 고차원 중심지가 있고, 중차원 중심지가 있고, 저차원 중심지가 있거든요. 중심지 규모가 고차, 중차, 저차 이렇게 달라지면 당연히 상권의 규모도, 고차 중심지는 상권의 규모가 엄청 클 거고요, 저차 중심지는 상권의 규모가 작을 거고요, 중차는 그 가운데 정도가 될 거란 얘기야. 그래서 문제 풀다가, 자, 잘 들어요. 도달 범위 나오거나 최소 요구 범위 나오거나 최소 요구치 나오거나, 중심지 규모가 달라지면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 나오거나, 이런 말이 뜨면 예외 없이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네. 그래서 다 보지 말고 필요한 단어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보지 말고. 일단은 뭐 게임 끝난 것 같은데, 최소 요구치도 있는 것 같고요, 도달 범위도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 게임 끝난 거예요, 여러분들. 무조건 크리스탈라의 중심지론이 되는 겁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돼요. 오케이. 그리고 2번. 2번은 정말 쉬운데. 입지 및 도시공간 구조 이론에 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을 찾아라 하는 문제인데, 잠깐
고개를 들어서 절 좀 바라봐 주세요. 초초 요약 듣고 오신 거 맞죠? 초초 요약 듣고 오시면 정말 쉬운데 우리가 지금 공부하시는 것은 입지선정 이론입니다. 입지선정 이론. 입지선정 이론 하기도 하고 그냥 입지론 하기도 해요. 입지론. 입지론이라고 줄여버릴까? 입지론. 7분의 학자를 기억하시는 겁니다. 7분 학자. 4, 5, 6, 7 이렇게 7분 학자를 기억하시는데 첫 번째는 이제 크리스탈러, 두 번째가 레일리, 세 번째가 컨버스, 네 번째가 허프, 다섯 번째가 넬슨, 여섯 번째가 베버, 일곱 번째가 래쉬입니다. 근데 1번부터 5번까지는 이제 요거 서비스업이라고 하시면 돼요. 서비스업의 입지론, 이제 입지론만 붙이면 되는 거야. 6번, 7번은 공업 입지론 해서 입지론만 붙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지론은 서비스업의 입지론의 5분 학자와 공업 입지론의 2분 학자를 기억하시면 돼요. 크리스탈러는 일단 중심지 이론 해야 됩니다. 중심지 이론. 레일리는 소매인력 법칙이라고 해야 됩니다. 소매인력 법칙. 하나만 더 할게요. 넬슨은 소매 입지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소매로 출발하는 게 몇 개 있는데 2개 있는데 소매 인력 또는 뭐 중력 법칙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면 레일리 이론이고요. 소매 입지론 하면서 8가지 원칙을 제시한 사람은 넬슨입니다. 그래서 소매 구분합시다. 소매 입지는 넬슨, 소매 인력, 중력은 레일리가 됩니다. 컨버스는 분기점 모형 하셔도 되는데 이 분기점을 4글자로 시험에 잘 나옵니다. 4글자로 경계 지점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경계 지점 모형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암기할 때는 어떻게 암기하시냐면 저기 모닝에는 받쳐도 살거든요. 저러면 사람이 이길 수도 있어. 모닝 무시하나 내가? 근데 큰 버스 받치면 죽으니까 큰 버스를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차가 이렇게 달려오는 거야. 큰 버스가 오고 모닝이 와. 그럼 어디 받쳐야 돼? 모닝에 받쳐야 돼. 큰 버스는 받치면 죽으니까 큰 버스를 경계하자 이렇게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나도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외우는 거야 그냥. 아시겠죠? 네. 허프는 확률 모형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여기 확률 우리 부동산을 통틀어서 히읗으로 시작하는 학자가 이분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허프 그러면 확률 모형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분은 특히 효용도 좀 강조를 합니다. 효용 확률 모형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운 좋으면요 제목만 잘 알아도 한 문제 맞출 수 있습니다. 중심지론의 크리스탈러, 소매 인력의 레일리, 분기점 경계의 컨버스, 확률 모형 허프, 소매 입지는 넬슨,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입니다. 최소 비용 이론. 래쉬는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이건 어떻게 공부하기로 했냐면 비읍 이론 있고 시옷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비용 이론이고요. 하나는 수요 이론입니다. 최소와 최대보다 더 중요한 게 비용 이론인지 수요 이론인지가 중요한데 비용 이론은 베버, 비읍으로 끝나면 비용 이론, 래쉬는 숏, 수요 이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운 좋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제목하고 이론만 연결 잘해도 한 문제 맞출 수 있다고 작년에 그랬다니까 좀 더 풀어드릴게 내가. 자 1번 타자부터 소개합니다. 자 지금부터 입지 선정 라인업 7분을 소개합니다. 1번 타자 크리스탈러 중심지론, 2번 타자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3번 타자 컨버스 분기점 경계지점 모형, 4번 타자 허프 확률 모형, 5번 타자 넬슨 소매 입지, 6번 타자 베버 최소 비용 이론, 7번 타자 마지막 타자 래쉬 최대 수요 이론이 됩니다. 크리스탈러는 아까 뭐 도달 범위 나왔고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 범위, 중심지 규모 달라지면 상권의 규모가 달라진다는 걸 체험으로 설정하신 분이고, 레일리는 비례 반비례 잘 잡아야 됩니다. 도시가 소비자를 끌어당기는 힘의 크기는 도시 크기에는요 그러면 비례, 거리 제곱에는요 그럼 반비례. 항상 두 도시 간에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가 형성이 되고 큰 도시는 자기 쪽으로부터 경계를 멀리 밀어냅니다. 큰 도시 쪽으로부터는 경계가 멀고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가 형성된다. 이 경계를 1 플러스 루트 A 면적분의 B 면적분의 AB 전체 거리에서 구체적으로 구한 사람이 컨버스입니다. 그래서 컨버스는 경계 지점이란 말이 시험에 뜨면서 레일리 소매 중력 모형을 수정했다라는 말이 한 번 더 뜹니다. 확률 모형, 확률을 결정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수거면 그래요. 점포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인데 요 거리가 시간 거리 뜨면 무조건 높아요. 시간 거리 때문에 무조건 높고, 공간 마찰 계수라는 게 있거든요. 이 마찰 계수는 안 가겠다고 뻗팅기는 저항값 같은 건데, 이 저항값이 교통 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 저항 많이 안 해요. 작습니다. 근데 교통 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일 때는 커진다라고 해야 됩니다. 넬슨의 소매입지는 점포입지 8가지 원칙, 입지 원칙 8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암기할 때는 네팔 이렇게 암기하시면 됩니다. 넬슨은 8가지 원칙을 제시했다. 히말라야에 있는 네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배버의 최소 비용 이론은 3가지 기억하셔야 됩니다. 운송비, 그다음에 노동비는 임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집적 이익이라고 합니다. 집정역 하기도 하고요. 이걸 고려했을 때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운송비와 노동비는 최소가 돼야 되지만 집정역은 최대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각각의 요인이 최소 그러면 안 되고요. 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게 운송비 개념입니다. 그래서 운송비 강조하신 분은 튀해배, 튀네는 위치지대설, 헤이그는 마찰비용 이론, 베버는 최소 비용 이론에서 각각 수송비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시면 되고, 이 운송비는요 무게와 거리에 비례합니다. 무게가 무겁고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는 많이 든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고, 원료 지향형 산업인지 시장 지향형 산업인지를 원료지수라는 개념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원료지수가 국지 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나눈 값인데, 이보다 크면 원료가 무거워요, 원료 지향. 1보다 작으면 제품이 무거워요. 제품 쪽이면 무조건 시장지향입니다. 시장지향 하시는 것을 밝혀냈고요. 등비용선, 입지점을 바꿔도 좋은데 적어도 뭐는 동일한 지점, 운송비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해야 됩니다. 운송비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을 등비용선 이렇게 얘기를 한다. 그게 아니라 수요가 차별적이다, 수요가 다르다, 수요가 많은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라는 것이 레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베버하고 레시를 안 틀리는 방법을 좀 소개해 드려 볼까? 우리 회사에 가면 회사에 사장님이 있잖아, 그죠? 근데 기업 문화가 좀 다른 게, 어떤 사장님은요 비용 극소화 전략을 써요. 그래서 막 이면지 안 쓰면 지랄한다, 이면지 써! 막 그렇게. 그리고 탕비실에서 커피 먹으면 눈치 보인다, 커피 믹스는 2개만 먹도록 이렇게.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사장님, 베버 같은 사장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레시 같은 사장님 어떤 사장님이냐면 레시 같은 사장님은 어떤 사장님이냐면, 우리 회사 사장님이요 뭐 이렇게 비용을 줄일 생각은 안 해. 근데 자꾸 영업을 많이 하래. 많이 팔아오라는 거야. 많이 팔아와라. 그래서 막 이렇게 영업적 실적을 쪼는 사장님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야, 뭐해? 가서 팔아와. 수요가 최대. 수요를 극대화시켜서 이제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자는 전략을 레시의 최대 수요 이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한 사람씩 정해놔. 우리 부장님은 레시 같은 분이고 우리 사장님은 베버 같은 분이고, 이렇게 정해놓으시면 안 틀리겠지, 그지? 그러니까 저 사람 베버야, 저 사람 레시야,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가족 중에 아니 베버 같은 가족이 있을 거고 레시 같은 가족이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러니까 비용을 극소화하는 전략을 쓰느냐 아니면 수요를 최대화하는 전략을 쓰느냐를 가지고 베버 레시로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공식까지도 몰라도 제목만 알아도 문제 풀 수 있습니다. 작년 시험이 그랬습니다. 출발 한번 해볼게요. 호이트의 선형 이론은요 동심원 이론을 발전시킨 것이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동심원 이론이 먼저 나오고요. 이걸 발전시킨 게 호이트의 선형 이론입니다. 1번 맞고, 크리스탈로는 중심성의 크기, 여기 3개가 있어요. 고차, 중차, 저차. 중차는 보통 생략하는 경향도 있는데 3개가 있고, 구분되는 동심원 이론을 설명했다. 봐봐, 진짜 제목만 알아도 한 문제 맞출 수 있잖아. 크리스탈로는 무슨 이론을 주장했고, 중심지 이론을 주장했고, 버제스가 동심원 이론을 주장했지. 그래서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제목만 알아도 한 문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껌인 문제가 되겠죠, 그죠? 너무 쉬워요. 답은 2번. 해리스 월만은 다핵심 이론 주장했기 때문에 토지용이 단일한 중심주에서 형성되는 것 아니고 몇 개 핵심 지역, 다핵심 구조 나오면 해리스와 울만의 다핵심 이론이 맞습니다. 베버, 특히 요거 강조합니다. 운송비. 운송비 나오면 튀의 배예요. 운송비 나오면 튀의 배입니다. 튀, 해, 배고요. 잠깐 이 원료지수라는 개념이 있는데, 원료지수는 어떤 개념이냐면요, 국지 원료 중량을 제품 중량으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지수가 뜨면요, 분모분의 분자로 표시되고 1과 비교를 하며 지수 앞에 있는 말이 분자로 올라갑니다. 무조건. 그래서 지수가 1보다 크다는 얘기는 원료가 무겁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국제원료예요. 그래서 1보다 크면 원료가 무겁기 때문에 원료지향, 1보다 작으면 제품이 무겁기 때문에 시장지향. 요거 주장하신 분이 베버가 맞습니다, 여러분들. 특히 운송비 강조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맞아요. 허프는 요거 좀 중요합니다. 공간 마찰 계수. 우리 부동산학에서 마찰이라는 표현은 딱 2번 나와요. 그 2번밖에 안 나옵니다. 혹시 헤이그 들어본 적 있어요? 헤이그? 마찰 비용 이론 기억나시죠? 마찰 비용은 지대와 교통비의 합이다. 그래서 지대와 교통비는 반비례 관계다. 그는 마찰 비용 이론에 헤이그가 있고, 허프에는 마찰 계수가 뜨는데, 이게 교통 조건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 작고요, 교통 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일 때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확률을 결정하는 게 3+1이야. 수거면의 공간 마찰 계수, 점포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의 공간 마찰 계수 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는 직전 시험이었던 35회 때 나왔던 문제고요. 정말 쉽게 누구의 무슨 이론만 알면 풀 수 있는 문제. 버제스는 동심원, 호이트는 선형, 해리스 울만은 다핵심 이론, 크리스탈러 중심지, 레일리 소매인력, 컨버스 분기점 경계지점, 허프 확률 모형, 넬슨은 소매 입지, 베버, 이런 베버 같은 사장님 최소 비용 이론, 이런 레시 같은 사장님 최대 수요 이론,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나 혼자 신난겨?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 틀리면 큰일 납니다. 3번 갑시다. 자, 크리스탈러 중심지 이론 한 번만 더 연습하겠습니다. 자, 일로 오세요. 재원학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은 중심지, 제공받는 곳은 배우지.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라는 것은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 도달 범위는 거리는 거리인데,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 도달 범위, 소비자를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최소 요구 범위, 그 다음에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는 최소 요구치가 됩니다. 범위는 거리, 치는 수요자 숫자, 수요 요구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다.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가자 갑니다.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라 그랬지. 그럼 요거는 최소 요구 범위 아니고 최소 요구치. 치사다 진짜. 치.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 범위야. 요건 최소 요구 범위. 그래서 1번, 2번은 제목이 바뀐 겁니다.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는 최소 요구치. 수요가 0이 되는 곳, 아니네. 최소 요구 범위가 아니네.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 도달 범위입니다. 도달 범위. 큰일 날 뻔했네. 이건 도달 범위. 그 다음에 배우지는요,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받는 곳. 예, 맞아요. 제공받는 곳이 배우지입니다. 답은 3번이고. 판매자가 그렇지. 소비자를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 요게 이제 도달 범위가 아니라 최소 요구 범위가 됩니다. 최소 요구 범위가 되고. 5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중심지 및 제어 및 서비스라는 것은 누구냐면요, 어디에서? from 중심지에서, to 누구한테로? 배우자한테로. 중심지한테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제어 및 서비스를 중심지 제어 및 서비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 3번 이거 신경 써서 한 번만 정리하고 가시면 그다음부터 안 틀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 도달 범위, 판매자가 정상이윤 얻기 위해서 소비자를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최소 요구 범위, 특정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수요 요구 규모는 최소 요구치, 제공하는 곳은 중심지, 제공받는 곳은 배우지, 중심지 재화 및 서비스라는 것은 중심지에서 배우지로 제공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번 정리하고 나면 든든합니다. 아시겠죠?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건가요? 이제 좀 외울 때도 됐습니다. 맨날 나올 때마다 틀리고 그러지 말고 한번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내 어깨를 봐. 탈골 됐잖아. 자꾸 개론 선생 탈골 시킬 거예요, 어깨를? 어깨춤을 추게 하지 마시고 요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것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4번입니다. 자, 랠리의 소멸력 법칙입니다. 일단은 중심지 크기에는 여러분들 크기에는 비례합니다. 비례하고 거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비례 반비례가 바뀌었습니다. 틀린 걸 찾아라. 답은 1번이고요. 배번은 최소 비용 이론을 고려했는데 3가지 나옵니다. 운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고려했을 때 요 말이 나와야 됩니다. 비용이 최소화라고 해야지 각 요인이 최소화라고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왜냐하면
운송 및 노동비는 최소 지점이지만 집적 이익은 커야 되거든요. 큰 버스를 뭐 해야 되죠? 받치면 죽으니까 경계하자. 요 경기 지점이고요. 소매 중력 모형 수정한 거 맞습니다. 허프는 무슨 모형인데? 확률 모형인데 확률 모형은 수거면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점포수, 점포와의 거리, 점포 면적. 하나 더 얘기하자면 공간 마찰계수까지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커지고 언제 작아지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크리스탈러는 여러분들 문제 풀다가 요 도달 범위하고 최소 요구 범위 이런 것 뜨면 무조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로니까 이미 됩니다. 둘 다 거리인데 수요가 0이 되는 곳까지의 거리는 도달 범위고요. 판매자가 정상인을 얻기 위해서 소비자를 포함하는 곳까지의 거리는 최소 요구 범위가 되는 겁니다. 둘 다 끝날 때 뭐로 끝난다? 거리로 끝난다는 것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답은 1번인데 들어가기 전에 저랑 요 얘기를 좀 한번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학에서 공부하시다 보면 이렇게 반비례하고 비례를 갖다가 이렇게 틀리게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들. 비례, 반비례 각각 5개씩이 있습니다. 출발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량이 증가되고요.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량이 감소됩니다. 가격과 공급량 사이의 관계는 공급 법칙이라고 해서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가격과 공급량, 비례 관계. 두 번째, 방금 했던 거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도시 크기와 인력은 비례하는 관계입니다.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고요. 세 번째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고 해서 위험과 수익의 관계는 상세 관계라고 부르기도 하고 비례 관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위험과 수익은 비례.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밸류가 가치거든요. 프라이스가 가격이고 가치와 가격은 대표적인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가치가 비싸면 가격도 비싸고요. 가치 싸면 가격도 쌉니다. 다섯 번째 들어가기 전에 우리 나중에 이런 거 배우십니다. 수익 가격이라 그럴게요. 원래는 가액이라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막 가격 할게요. 가격. 가격 구하는 공식이 어떻게 구하냐면요. 순영업 소득을 환원위로 나눈다 그래요. 뭐를요? 가격은요? 순영업 소득을 환원위로 나눕니다. 그 위에 있는 순영업 소득이랑 가격은 무슨 관계인데? 비례 관계인데. 밑에 있는 환원이율과 가격이 반비례 관계입니다. 근데 사실은 요게 두 개가 반비례 관계라는 게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압도적으로.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순영업 소득과 가격이 비례 관계라는 것은 거들 뿐. 우리 슬램덩크 알고 계시죠? 왼손은 거들 뿐. 순영업 소득은 거들 뿐. 우리 핵심은 환원율입니다. 어쨌든 순영업 소득과 가격은 비례 관계입니다. 살짝 쿵 뭐가 중요하냐면 반비례가 좀 더 중요합니다. 반비례가 살짝 더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요, 가격과 수요량이 반비례입니다. 이걸 수요 법칙이라고 하거든요.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량 감소,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량 증가, 가격과 수요량 사이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에서 인력의 크기와 거리의 제곱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거리의 제곱. 그 다음에 지대를 결정하는 항목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가격, 비용, 수송비인데 튜넨의 위치의 지대들에서는요. 지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을 수송비에 두고 있습니다. 근데 외곽으로 가면 수송비가 많이 들거든요. 지대 떨어져 버려요. 수송비가 적게 들면 지대는 올라가고요. 지대와 수송비는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리고 중요합니다. 긴장하세요. 자, 가격과 화폐 가치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냥 가치와 가격은 비례인데 가격과 화폐 가치가 반비례 관계고요. 가격하고 환원율이 반비례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최근에 시험이 진짜 많이 나와요.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입니다. 그래서 가격하고는요. 누가 반비례냐면 히읗과 반비례 관계입니다. 가격과 히읗. 가격과 화폐 가치는 반비례 관계고요. 가격과 환원율은 반비례 관계가 성립을 합니다. 우리 부동산학 통틀어서 비례 5종, 반비례 5종을 구분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가격과 공급량, 인력과 도시 크기, 위험과 수익, 가치 가격, 순영업 소득 가격은 비례 관계이지만 가격과 수요량, 인력과 거리의 제곱, 지대와 수송비, 화폐 가치와 가격, 환원율과 가격은 가격하고 히읗은 반비례입니다. 가격하고 히읗은 반비례다. 화폐 가치와도 반비례고요. 환원율과도 반비례고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기억을 해두시기 바랍니다. 비례 반비례를 틀리게 낸 문제. 아주 껌이죠, 껌. 그래서 인력의 크기는 도시 크기에는 비례,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 풀 수 있어야 되고요. 5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설명에서 내용을 보기에서 올바르게 고른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일단 출발하면 그 튀넨 이론을 도시에 적용하신 분. 자, 도시 공간 구조론이 딱 3개 있거든요. 동심원 이론 있고 선형 이론 있고
다핵심 이론이 있습니다. 도시 공간 구조로는. 근데 튀넨의 이론을 도시에 적용한 사람은요, 버제스예요. 버제스의 무슨 이론? 동심원 이론이 돼야 됩니다. 튀넨의 고립국 이론을 도시 공간 구조 이론에 적용하신 분. 그래서 요거는 가가 되겠고요. 중심지 규모가 다르대요. 그러면 당연히 상권도 규모도 달라질 텐데 중심지 규모가 3개쯤 돼요. 고차 중심지도 있고 중차 중심지도 있고 뭐 저차 중심지도 있어요. 요걸 갖다 우리는 뭐라 불러야 되냐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라고 해야 됩니다.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니까 다가 되겠네. 다. 특정 점포가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 이걸 또 우리는 소매 입지론이라 그래요. 이거는 넬슨의 소매 입지론입니다. 소매 인력은 레일리지만 소매 입지는 넬슨입니다. 그래서 소매 입지니까 이거는 라가 돼야 되겠네. 그래서 가다라 이렇게 해서 정답을 찾으시면 됩니다. 정답은 몇 번?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지. 풀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5번 문제가 쉬워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은 시험장 갈 때가 임박한 거예요. 곧 들어가야 되는 거야. 선생님 5번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직 시험장 들어가면 큰일 나는 거야. 아시겠죠? 6번 가보겠습니다. 다음은 입지와 도시공간 구조에 대한 설명이다. 올바르게 고른 것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자, 문제 풀다가 잘 들어요. 이렇게 시간거리란 말이 개념에 떠 있거나 아니면 효용이란 말이 떠 있지 않습니까? 무조건 허프예요. 컨버스는 분기점, 경계지점이 나와야 되고요. 이 허프가 나와야 됩니다. 이게 허프가 효용, 시간거리를 처음으로 쓰신 분입니다. 기억은 틀립니다. 호이트는 일단 부도심이 뜨면 안 돼요. 절대로 도심만 떠야 됩니다. 이게 호이트는 선형 이론은 단핵 도시 이론이기 때문에 부도심이 뜨면 안 되고 간선도로에 가장 근접해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라고 물으면 고소득층이라고 해야 됩니다. 이 두 개가 틀렸어요. 일단 도심 간선도로의 근접성에 접근해 있는 사람은 고소득층이다라고 해야 됩니다. 니은도 틀립니다. 넬슨은 어느 장소에 입지하면 좋은지를 제시한 사람 맞습니다. 소매 입지론이고요. 알론소는 입찰지대설을 주장을 했고요. 혹시 입찰지대설에 누가 없으면 알론소가 없으면 튀넨을 찾으셔도 관계 없다라는 얘기 지난 수업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원칙은 알론소인데 없으면 튀넨도 괜찮습니다. 어차피 알론소도 튀넨한테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튀넨은 버제스의 동심원 이론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알론소의 입찰지대설에도 영향을 미쳤다라고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튀넨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습니다. 튀넨 완전히 미쳤어? 이렇게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나도 내가 무슨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디귿 리얼 해서 답은 4번이 정답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6번 문제도 풀 수 있어야 되고요. 7번 문제입니다. 7번 문제. 허프입니다. 허프는 이제 매출액, 매장 매출액을 추정하는 거고요. 이 공간 마찰 계수가 적용돼야 되는데 이 공간 마찰 계수는 어떨 때 커지고 어떨 때 작아지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 조건이 나쁘면 저항값이 커지게 돼요. 근데 전문품일 때는 저항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마찰 계수 값이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전문품은 마찰 계수 값이 작다. 암기하실 때는 어떻게 암기하시면 좋냐면 공간 마찰 계수가 시험에 뜨면 저항값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안 가겠다고 뻗당기면 저항값이 커지는 거고요. 순순히 가면 저항값이 작아지는 겁니다. 교통 조건 양호하거나 전문품일 때는 마찰 계수 값 작다. 교통 조건이 불량하거나 일상용품일 때는 마찰 계수 값이 크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답은 5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이번에는 8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8번 문제. 허프 모형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하는 문제인데 이건 제가 문제를 살짝 수정했습니다. 원래는 모두 정답이 처리가 되었던 문제라서 그렇습니다. 자, 허프에서는요. 여기 확률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확률. 그리고 효용이란 말이 나와야 됩니다. 효용. 기억하셔야 되고 매장 크기에는 그 확률이 비례하고요. 거리와는 반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반비례한다라고 시험에 떴어요. 그래서 모두 정답 처리가 된 겁니다. 왜냐하면 얘는 거리에 무조건 반비례가 아니고 거리에 공간 마찰 계수 승만큼 반비례하거든요. 마찰 계수가 1일 때는 1승 하는데 2일 때는 2승을 합니다. 랠리는 무조건 거리의 제곱인데 허프는 거리의 공간 마찰 계수 승하에 반비례를 합니다. 그래서 거리와는 반비례 관계라고 해야 되지 반비례 한다!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거리의 공간 마찰 계수만큼 반비례하거든요. 그 다음에 공간 마찰 계수 이 값은요. 교통 조건이 나빠지면 저항을 많이 합니다. 커지는 거 맞습니다. 소비자들은 당연히 가까운 곳에서 상품을 선택을 하고요.
이 허프 모형의 가장 큰 단점이 제로섬이라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A가 80% 가져가면 B는 20%밖에 못 가져간다. 둘 다 잘 될 수는 없다라고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 놈이 많이 확률을 가져가 버리면 나머지 한 놈은 적게 가져가는 제로섬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 맞다라고 하시고, 이 문제는 판단을 그냥 5번으로 정답 처리하신 다음에 효용 확률 떠고 매장 크기에는 비례, 거리와는 반비례 관계에 있다. 마찰 계수는 교통 조건 나빠지면 커진다. 가까운 곳에 상품 선택하고 제로섬이라는 한계가 있다. 허프 내용 한번 읽어준 기억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9번 문제는 이제 허프 모형 계산 문제인데 제일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공간 마찰 계수는 얼마고요? 2고요. 도시 인구의 60%만 할인점을 이용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30만 명 중에 60% 먼저 곱해 36에 18만 명으로 줄여놓는 겁니다. 그리고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으로 약분하면 요거 1, 요거 2입니다. 5,000으로 약분하면 요거 1, 요거는 5, 4, 20에서 요거 4입니다.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갈 이용객 수를 구해야 되면 비할인점을 이용객 수를 구해야 됩니다. 공간 마찰 계수 2니까 제곱할 겁니다. 1의 제곱은 1, 1분의 1. 2의 제곱은 4입니다. 4분의 4. B로 갈 확률이니까 4분의 4를 올립니다. 관계는 없겠네. 요건 1, 요것도 1, 요것도 1이 됩니다. 2분의 1, 50%가 됩니다. 우리는 벌써 30만에 60%, 18명 줄여놨죠. 그 중에서 50%이기 때문에 답은 9만 명이 되는 그런 문제입니다. 혹시 저걸 못 봐버리면 60%가 간다 못 봐버리면 50%, 15만 명, 없네? 내 팔자에 무슨 계산 문제야? 그렇게 되거든. 60%로 줄여놓고 18만 명에 50%니까 9만 명 해서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고, 끼리끼리,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하고 문제 푸시면요 정말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약분 안 하면 거짓골을 못 면합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약분 반드시 하자 기억해 주시고, 10번 문제도 1분 컷이 가능해야 됩니다.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이 가능합니다. 공간 마찰 계수입니다. 그리고 A 방문할 확률하고요, A 쇼핑센터 월 추정액을 구하라 그랬습니다. 거리를 5로 약분하면 5, 1은 5, 5, 2, 10, 5, 3, 15입니다. 면적은 50으로 약분하는 게 좋아요. 왜 50으로 약분해야 되냐면 100으로 약분하면 이게 4.5가 나와버려요. 이게. 그래서 소수가 찍히면 별로 안 좋거든. 50으로 약분하면 요거 10, 50으로 약분하면 요거 5, 6에 30, 6, 5, 9, 45, 9가 됩니다. 50으로 약분한 거예요. 그리고 1의 제곱은 1이니까 1분의 10, 2의 제곱은 4니까 4분의 6, 3의 제곱은 9니까 9분의 9, A로 갈 확률이니까 1분의 10. 그럼 이거 얼마냐면 요건 10이고요. 요것도 10이고요. 요거는 1.5고요. 요거는 1이에요. 결국 말한 얘기냐면 10 나누기 12.5 하란 얘기예요. 10 나누기 12.5. 그럼 이게 0.8이 나와요. 그럼 퍼센테이지는 얼마냐면 80%가 되거든요. 답이 될 수 있는 건 1번 아니면 2번이고, 0.8에다가 곱하기 4,000 곱하기 35만 원 때려주면요 계산기에 11억 2천만 원 뜰 겁니다. 답은 2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0번 문제가 우리 허프 확률 모형에서는 아주 기본형 문제입니다. 매장 3개 주는 거. 그런데 조금 무리했던 문제가 11번 문제였습니다. 11번 문제는 당시에 나왔을 때 욕을 많이 먹었던 문제입니다. 어쨌든 요게 여러분들 착오란 말이 개론 시험에 나와버렸어요. 여러분들 착오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진짜 굳이 이렇게 낼 필요가 있나 싶어. 착오를 했는데 어떤 착오가 있었냐면 공간 마찰 기술을 잘못 적용을 했나 봐요. 그러면 올바르게 또 적용을 한번 해보고 그 둘의 차이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 적용한 마찰 계수는 1이고요. 올바르게 적용한 마찰 계수는 2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공간 마찰 계수 1로 한번 계산해보고 2로 계산을 한번 해보고 두 매출액의 차이점을 구하면 되는 거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한번 연습은 한번 해봅시다.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이 가능하거든. 5로 약분하면 요거 1, 요거 2, 요거 1. 요거 0을 먼저 날리고 계산하시면 쉬워. 0을 먼저 날리고 25로 약분합시다. 25로 약분하면 요거는 3, 25. 요거는 10, 25로 약분하면 요거는 25로 약분하면 2가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공간 마찰 계수가 1을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1을 적용하게 되면 1의 1승은 1승이거든. 1분의 3. 이거는 제곱하면 안 돼. 1승해야 돼. 2도 2의 1승은 2니까 2분의 10. 1의 1승입니다. 그냥 1분의 2. 그리고 A니까 1분의 3을 올리는 거거든요. 그럼 요거 3, 요거 3, 요거 5, 요거 2예요. 10분의 3이니까 계산 깔끔하죠. 30%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이번에는 공간 마찰 계수 1 말고 2를 적용 한번 해보자. 2를 적용한다고 해서 1분의 3은 똑같아. 1분의 2도 똑같고 누구만 달라지냐면
2가 있는 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2의 제곱은 4거든. 4분의 10으로 올리는 거야. 요것만 제곱이 되는 거지. 1분의 3을 올린단 말이야. 그럼 요거 3, 요거 3. 쫄지 마세요. 2.5. 2.5 나오면 2.5 하면 돼. 요거는 2. 그럼 계산기다 대고 3 나누기 7.5가 될 것 같아. 그럼 요거 40%가 된단 말이야. 그래서 30% 곱하기 이게 30억이거든. 30억 곱하기 30% 하면 이게 9억이 나와요. 9억. 30억 곱하기 40% 하면 이게 12억이 나온다고 이게. 그러면 매출액 차이가 얼마냐면 3억 원 차이다. 이렇게 해서 3번 처리하는 문제인데 조금 출제원이 욕심을 부렸던 그런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계산을 두 번 하게 만든 거지. 공간반짝개수 1일 때와 공간반짝개수 2를 적용해서 둘의 차이값을 구하라는 문제인데 문제가 어렵다기보다는 너무하잖아 이거. 굳이 이럴 필요가 있나 싶어.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었다. 12번 문제도 가볼게요. 12번 문제부터는 이제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인데 레일리의 소멸력 법칙은 꼭 이렇게 한번 연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A, B, C 이렇게 A가 5만, B가 3만 2천. 거리는 요로 5km, 요로 2km. 거리는 약분이 안 되네. 그리고 총 매출액은 10억 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천천 날리고 2로 약분하면 해볼까? 그러면 이거는 25, 요거는 16. 이렇게 천천 날리고 2로 약분하면 됩니다. 5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25분의 25. 2의 제곱은 얼마입니까? 4분의 16. 25분의 25를 한번 올려줄까요? 그러면 요거는 1, 요것도 1, 요거는 4. 그럼 이게 5분의 1이란 말이야. 5분의 1. 5분의 1이 20%거든. 10억 중에서 요로 20%가 간다는 얘기는 요로는 80% 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절로 2억, 절로 8억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충분히 1분 컷이 가능해야 됩니다. 거리는 거리끼리, 면적은 면적끼리 약분이 가능하다면 가능한 숫자가 되겠죠. 답은 3번. 이것도 문제 풀어봅시다. 모아놓고 풀면 쉬워요. 랠리의 소멸력 법칙입니다. A, B, C. 좋아요. A인구는 5만, B인구는 10만, C인구는 3만. 오케이. 거리는 요로 5km, 요로 10km 이렇게. 요거 1, 요거 2. 5만으로 보면 요거 1, 요거 2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1의 제곱은 1이니까 1분의 1. 2의 제곱은 4니까 4분의 2. 1의 제곱은 1이니까 1분의 1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요거 1, 요거 1, 요거 0.5. 그러면 1 나누기 1.5를 때려주는 겁니다. 1 나누기 1.5를 때려주면 요게 0.666666 66.6% 나옵니다. 곱하기 5만 명을 3만 명을 때려주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가 나오냐면 2만 명 정도 나와요. 그러면 요걸로 2만 명이니까 요거는 10,000명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사람을 나눌 수는 없으니까 그냥 계산해서 올림해주면 됩니다. 여러분들 2만 명, 10,000명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답은 4번. 14번 문제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C 랠리의 소멸력 법칙입니다. 40만인가? 40만. 요거는 10만인가? 10만. 여기는 5만. 거리는 A까지는 10km, B까지는 5k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리는 1, 2 하시면 되겠다. 요거는 1, 4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2의 제곱은 4니까 4분의 4. 1의 제곱은 1이니까 1분의 1, 또 4분의 4. 그럼 요거 1, 요거 1, 요거 1, 2분의 1, 50%. 근데 여기 인구가 얼마 있었어요? 5만. 그러면 각각 2만 5천 명씩 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50%. 이렇게 랠리 문제도 세 문제 깔끔하게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15번, 16번도 가볼게요. 컨버스 분기점 모형입니다. 컨버스 분기점 모형이 시험에 뜨면요. 무조건 작은 도시 쪽으로부터 분기점을 구하실 거예요. A가 84만. 와, 84만. B가 21만. 그러면 4배 크거든요. 경계는 B에 가깝거든. 45km인데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문제에서는 A씨로부터 분기점을 물었지만 우리는 요로 분기점을 구할 거예요. 먼저. 그래서 이렇게 합니다. 1 플러스 루트 21분의 84분의 45km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루트 끄집어내면 루트 4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2 더하기 1은 3. 그럼 3, 1은 3, 3, 5, 15인데 15는 답이 아니에요. 요로부터 분기점은 나머지 거리에서 30km가 되는 겁니다. 그림을 그리면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작은 쪽 구하고 나머지 거리 하시면 됩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가운데가 22.5이기 때문에 22.5보다는 더 나와야 되기 때문에 1번, 2번은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답은 4번이 되는 그런 문제. 요 문제를 기본형 문제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1 플러스 루트 작은 쪽 면적분의 큰 쪽 면적분의 전체 거리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똑같은 문제가
한 번 더 나왔었어요. 한번 풀어볼까요? A 64만. 문제 너무 똑같다 이거. 64만. B 16만. 작은 도시 쪽인 B에 가깝고 전체 거리는 30km. 물론 이것도 또 A시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지점인지를 물었습니다만은 우리는 계산의 편의상 B를 먼저 구합시다. 1 플러스 루트 16분의 64분의 30km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끄집어내면 루트 4를 끄집어내는 거니까 2, 2 더하기 1은 3. 30을 3으로 나눠주면 이걸 10km. 10km는 답이 아니지. 이걸로 20km가 답이겠다. 답은 4번이고 딱 가운데가 15인데 15보다는 더 나와야 됩니다. 큰 도시 쪽으로부터는 경계가 멀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도 1번, 2번, 3번 체크하신 분들은 이해력이나 암기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아니라 나쁜 사람이에요. 1번, 2번, 3번 체크하면 어떤 사람이 된다? 나빠요. 공부 못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이해 못하는 사람 아니라니까. 나쁜 사람이에요. 큰 도시 쪽으로부터는 경계가 멀어지고요. 작은 도시 쪽에 가깝게 경계가 형성이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베버. 드디어 나왔네. 우리 사장님, 베버 같은 사장님인지 한번 보시죠. 자, 베버의 공업입지론에 대한 설명이 다 틀린 것을 찾아라 그랬는데 세 가지를 봅니다. 수송비, 인건비, 집적이익 요 세 가지를 보는데 각 요인이 최소 그러면 안 돼요. 이거 유명한 질문입니다. 이거 왜 각 요인이 최소가 되면 안 되냐면 요거 세 개 중에 2개는 최소가 돼야 되지만 집적이익은 커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최소화되는 지점이라고 해야지 각 요인이 최소화되는 지점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답은 4번입니다. 3개가 잘 나오긴 했는데 그리고 등비용선이라는 건 같을 등자 뭐가 같아야 되냐면 입지 지점을 바꿀 수는 있거든요. 근데 수송비 부담액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그래서 같을 등의 논점은 수송비 부담액이 동일해야 된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몰라서 원료 지향형 산업과 시장 지향형 산업을 비교할 때는요. 제가 하라는 것만 하세요. 원료 중량이 무겁고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되고 편제 원료, 국제 원료 많이 쓰고 요것만 원료 지수율보다 크다. 그러면 원료 지향입니다. 기억해 놓으세요. 4개만. 원료가 무거워요.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감소돼요. 국제 원료, 편제 원료를 많이 씁니다. 원료 지수율보다 커요. 그러면 원료 지향이고요. 제품 중량이 무거워요. 제조 과정에서 중량이 증가되는 산업이에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보편 원료예요. 원료 지수가 1보다 작아요. 그러면 시장 지향형이 되는 겁니다. 요거 처음으로 원료 지수 개념 가지고 제시하신 분이 누구다? 베버다.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무슨 관점이면 운송비 관점입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반드시 기억하시고 각 요인이 최소 아니고 비용이 최소라고 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베버 계속 나옵니다. 가볼게요. 또 운송비 나옵니다. 운송비는 TF거든. 그래서 원료 지수 개념 가지고 와서 1보다 크면 원료 지향형, 1보다 작으면 시장 지향형입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운송비 최소, 노동비 최소는 맞지만 집적이익은 발생한다라고 하셔도 되고요. 집적이익이 최대가 된다라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것까지 최소가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최소 비용 지점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등비용선 또 나왔어. 입지점을 바꿔도 괜찮은데 운송비 부담액은 동일한 지점을 연결하는 게 등비용선이 됩니다. 운송비 강조하신 분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답은 1번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됩니다. 19번도 베버입니다. 그러면 낼 게 별로 없어요. 똑같은 거 냅니다. 재작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베버의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나옵니다. 운송비 최소 지점, 노동비 최소 지점, 집적이익은 발생하는 지점 좋습니다. 등비용선의 정의는요. 입지 지점을 바꿔도 좋은데 운송비만 동일한 지점을 연결한 선입니다. 노동비까지 동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벌써 3번째 나왔던 지문이죠. 원료 지수가 1보다 크다. 아까 했었죠. 1보다 크면 원료 지향형 입지고요. 제품 중량이 더 크다. 그럼 이거는 시장 지향형 산업이죠. 이때 운송비를 강조했는데 무게하고 거리에 비례합니다. 그래서 운송비는 누구와 누구 때문에 결정이 됩니까? 그러면 무게와 거리 때문에 결정이 됩니다.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등비용선은 입지 지점 바꿔도 좋은데 운송비 부담행, 수송비 부담행이 동일한 지점이라고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20번 문제. 다음 이론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습니다. 호이트가 떴네요. 호이트는 부채꼴 모양 그러셔야 되고요. 교통 떠야 됩니다. 오케이, 맞고. 레시는 수요 측면입니다. 시장 확대, 맞습니다. 시장 확대, 수요 측면. 최대 수요 이론입니다. 티네는 고립국을 가정했고요.
당연히 수성비 강조하신 분 T앱에 맞습니다. 이 문제는 기역, 니은, 디귿 다 맞는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 시장론, 학자 정리까지 깔끔하게 정리를 해봤고 문제 20개 풀어드렸으니까 계산 하나 나올 거고요. 이론 하나 나올 거예요. 앞으로 학자를 즐겁게 맞이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꼭 좀 기억을 하십시다. 다음 과정에서는 다음 강의에서는요. 부동산 정책론 기출문제 풀이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정책론은 제가 2번 정도만에 나누어서 끝내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습니까? 예, 오케이.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정책론을 가지고 만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한 20, 30분짜리 하나 있거든요. 그거